안녕하세요. 어린이날에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어, 길게는 토, 일, 월, 화, 한 4일 동안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월요일, 화요일 둘 다가 공휴일인데, 5인 사업자 이상이 되면은 0.5배를 더 받는 그런 공휴일 업무이기 때문에 뭐 하루라도 좀 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나을 것 같고, 근데 좀 쉴 수 있을 땐 쉬면은 제일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는 게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 오늘까지 일단은 정리는 어, 이 공판일 기준까지 5차 공판 기준까지 해서 어, 그 내용 정리를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뭐나 하면은 스카이날다라고 하는 그 블로그였었어요. 근데 블로그가 제한된 블로그로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제한 사유가 서비스 약관에 입입에 되는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블로그가 지금까지 뭘 했던 블로그인지 여러분들 제가 이 블로그를 여러 차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블로그인데 결국에는 저 범죄 집단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던 게 아닐까. 여기에는 주로 메인넷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들이 그다음에 미드업이라는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계속 올렸던 곳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모든 것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블록체인 투데이까지도 어, 유료 그러니까 기사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내렸겠죠. 그런데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자기들이 그 글을 내렸다. 뭐 그 정도로 답변을 했는 걸로 제가 소개를 했지 싶어요. 지금 이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URL을 제가 아무리 카피를 떠놓고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은 이거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한테 역시 또 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젠지 오늘인지 이런 그 기사를 링크를 한 분이 달아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간단하게 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갈까 싶어요. 호텔 예약, 쇼핑, 택시비까지 일상이 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한데 호텔 예약을 해서 호텔비를 지급을 하거나 쇼핑, 택시까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을 가진
그런 가상 자산이 여기서는 가상 화폐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이렇게는 뭐 버추얼 커런시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예,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가상 자산, 암호화폐,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 예약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택시비 이런 걸로 지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비트, 이더, USDT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스테이킹 할 당시와 현재까지도 가격에 거의 가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US 달러하고 똑같은 거지요. 가격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는데 이 1달러가 1.001, 뭐 1.002, 뭐 이런 수준이고 0.9, 999, 998, 뭐 이런 식으로 997, 996, 뭐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USDT라는 거는 그 USDT 개수만큼 은행이라든가 이런 제3기관에다가 발행되는 수량만큼의 US 달러가 아, 데파짓이 돼서 담보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스카이날다라고 하는 어, 블로그 속에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던 그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다 들었을 건데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KUSD라는 거를 발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KUSD를 발행을 하는 쪽에서 이 담보가 되는 USDT처럼 담보가 되는 달러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얘들이 대가리를 어떻게 썼느냐? USDT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KUSD를 준다는 이야기, 1대1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런 예도 비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그 허재백 코인을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놓는다 이거죠. 근데 저는 알거지예요. 하나도 없어요. US 달러라든가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허재백 코인을 하나를 발행을 해놔놓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USDT를 한 개씩 가져오면 허재백 코인 한 개, 스테이블 코인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재백 코인이라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겠다는 것과 KUSD를 USDT를 가져오면 나눠주겠다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알거지인데 알거지인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 스카이날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나와 있었던 거고, KUSD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이 K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서 돌아다니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와 같은 알거지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허즈백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 한 푼도 안 들죠. 그러니까 사기꾼 새끼가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놔 놓고 아무거나 발행을 해놔 놓고 그걸로 받고자 하는 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호텔 뭐 예약비라든가 그다음에 택시비라든가 쇼핑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역할을 허제백 코인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USDT, USDC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그런 담보물도 있는 것에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지급 수단으로서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기축통화지만은 준비위원회에서 그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게 US 달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그 CBDC 그거 자체를 그렇게 허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기사 내용 나중에 내려가 보면은 어, 이게 그 24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7조 달러 규모로 비자와 마스터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감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확인을 뭐 제가 직접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동이 돼도 외화가 송금이 되고 뭐 환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수료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거는 그런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적죠. 이게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USDC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 현재 US 달러를 능가하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USDT나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US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58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1,500원을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전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있으면서 잠시 그거를 환율을 한번 봤는데 1,379원인가 1,378원이에요. 그러면은 US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환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한국의 기축통화는 원화다 보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가지고서, 어, 미국에 이 달러가 필요한 쪽에 이 달러를 보내기 위해서는 US 달러라는 거를 제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환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얼만큼 좀 비싸게 사냐, 뭐, 싸게 사냐 해가지고, 어, 보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때 또 보낼 때 또 수수료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렇게 이체가 되고 하는 데에 수수료가 다 또 드는 거죠. 이런 것과 달리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의 가격의 변화가 뭐 1%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정말 스테이블한 거지요. 가치 자체가.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쓰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그런 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행위 자체를 이거를 제대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 KUSD라는 게 이미 나와가지고 그렇게 USDT를 사서 KUSD로 바꿔가지고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KUSD라는 거는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다시 바꿔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러면은 허재배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놔놓고 제가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뭐 수천, 수억 달러 중에서 일부를 제가 나이가 60이니까 60 먹은 사람이 한 2, 30년을 쓴다고 했을 때 얼마를 쓰겠어요?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어, 이런 짓거리를 해놔 놓고 그게 자기들이 뭐 어때 저기 대단한 무슨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하나의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재백 코인이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해외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USDT를 가지고서 해외를 나갔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을 하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허재백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제가 또 발행자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지갑에다가 넣어갖고 갔어요. 가가지고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허재백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고 그거는 사용을 못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돈도 없는 사람이 거기 나가가지고 해외에 있으면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까 굶어 뒤지겠죠. 이런 식의 짓거리들을 엄청나게 해요. 왜 그러냐? 제가 경찰청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내용을 작성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피해자이자 고소 고발인. 두 번째가 이 고소 고발인의 변호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사법부의 그 판사들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느냐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소를 했다,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고발장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거를 직접 작성을 할 줄 모르니까 변호인을 사는 거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고소 고발자가 말로 짓거려줘요. 또는 일부 서류를 줘요. 그러면은 이 변호인이, 근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비즈니스맨들은 돈만 벌면 돼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도덕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돈만 많이 주면은 변호를 해줘요. 특히나 이런 금융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은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에 범죄 수익의 일부분이 엄청나게 큰 변호인 수임료로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선임비로. 그러면은 요놈들이 실제로 이 범죄자들이 분명히 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거를 변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법치국가라는 법치주의라는 것 때문에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범죄자들을 변론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범죄자이라손 치더라도 이 권익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피고인도 범죄자도 권익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 때문에 변호를 해주는 거지요. 다른 이 비즈니스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정말 그 사자 돌림 중에서 제일 저는 지저분한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러면 이 변호사가 얼만큼 많은 사건을 수임을 받아 있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고소 고발인의 사건을 수임을 했을 때 사건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시간을 엄청 들여서 그리고 공부도 엄청 하고 그 범죄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뭐 파악을 하고 이런 데에 시간을 엄청나게 소요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한테 10억 원에 그 변호인단에 10억 원을 주놔놓고 이 나를 변론을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지 않고서도 워낙 뭐 금액이 좀 커졌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 잡다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에 몰입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한 규명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1,000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줘가지고는 그 일을 하는데 변호사 혼자서 일 못하죠.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직원들도 좀 있는데 그리고 건물을 또 빌려서 사무실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고정비에다가 뭐 그런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되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건을 들어온 대로 전부 다 어, 수임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이상 수입료가 큰 데부터 해서 이 순서가 좀 정해지지 않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인으로서
판단을 해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변호사가 만물 박사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입료가 가장 큰 쪽에다가 가장 많은 포션의 시간 할애를 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입료가 적은 쪽은 이 또 등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이해가 또 어려운 그런 사건일 경우에 특히나 예를 들어서 사기가 있고 유사수신이 있고 뭐 방문 판매법 위반도 있고 뭐 이런 이게 일반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류의 사건들을 많이 수임을 했을 거다. 그러면 경험도 있고 어떻게 저기 대응을 할 건지가 머릿속에 탁탁탁 바뀌겠지요. 근데 이놈은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기 유사수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상자산은 또 뭐냐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에 그 사업에 이용이 되는 이 하나의 보호 생태계를 그 운영을 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일종의 지불수단,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뭐 공장을 한 뭐 몇천 평의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게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닌 노트북 하나에다가 컴퓨터 사양 좋은 거 하나에다가 프로그램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상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잡다한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사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입료 떨렁 뭐 돈 1,000만 원 전화 놓고 이 복잡다단한 경험도 없는 신 분야의 내용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든 블록체인이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일반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제가 뭐 경험을 했던 그런 일반 금융과 가상자산, 이거를 하나로 1대1 대응을 시킨 상태로 하나로 동일시 보면서 사건을 그냥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고발인이 제대로 된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증거 자료나 설명이나 구체적인 그런 사업적인 구조라든가 어떠한 식으로 범죄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고발장이 작성이 되든지 범죄의 목 자체도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다음에 받아서 하는 거지요. 경찰이 받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환자가 나는 이 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바쁜 환자가 많은 이 시점을 피해서 나는 아파서 이 사람들이 좀 한가해졌을 때, 이 의사가 한가해졌을 때 내가 병을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진료를 받겠다. 이런 경우는 없지요. 범죄를 저지른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범죄는 환자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는 것처럼 이 일반인으로 있던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은 한순간이고,
그래서 이게 네가 바쁠 때, 경찰 네 바쁠 때는 내가 좀 기다렸다가 범죄를 저질러 갖고 네가 내 사건을 막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작위로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건에다가 이런 사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범죄를 그 경찰이 몇 번의 경험이 있었을까? 변호사가 똑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찰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용을 이 고발장이 들어온 그 내용과 변호인하고 그 피해자가 와서 진술한 내용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얼만큼의 수사를 뭐 플랜을 짜가지고 요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 그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그 사업의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작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일반 금융과 가상자산 이런 부분을 동일시해서 뭐 그런 사건들은 사기꾼 뭐 정말 천지빛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사건 수사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원금이 가상자산이냐 현금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가상자산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현금을 최초로 가지고 가상자산에 진입하는 그 당시가 원금이다. 그거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도 변호인도 오차공판에서 둘이서 찌끄리 쌓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그래요. 스테이킹이 뭘로 됐느냐? 암호화폐로 됐대요. 지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면 현금 없죠. 저는 이 현금이 언제부터 없어지는지 그거를 이 PT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비트에이더 USDT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사서 개옥키 지갑으로 넣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KOK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 비트나 이더를 샀을 경우에는 다른 걸로 KOK를 사기 위해 또 돌아다닐 필요도 뭐 사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되긴 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좀 또라이 짓 하는 거고요. 트로네이드 리퍼를 사가지고 옮겨서 다시 팔고, 그거를 팔면은 다시 USDT가 되니까 USDT를 가지고서 케어키 사서 내 지갑으로 넣고 스테이킹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금이라는 거는 시작과 동시에 사라져 버려요. 그거는 내한테 줬는 뭐 트레이든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 USDT를 내한테 판 사람한테 그 현금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그 암호화폐들은 그 삶과 동시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고 그 변동폭은 가늠조차도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현금이라는 건 금액을, 보장을, 가치를 딱 볼 수 있는 거고 이 암호화폐는 개수는 동일한데 가치는 제가 뭐 그 스테이킹 되어 있던 비트게이트 USDT의 수량 곱하기 현재 각각의 거래소의 가격까지 곱해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2조 원이 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4조 원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변동성이 커요. 근데 KOK로 돼 있는 경우는 피해자들이 처음에 살 때는 1부터 7달러까지 그 상간에 있는 거를 사서 또는 0.14로 최초로 시작했던 그 가격대로부터 샀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0.000 예를 들어서 14다. 그럼 최초로 그 0.14로 샀던 사람이 현재 0.00014라고 하면은 100분의 1의 가격 가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저는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금이다 했다가 뭐 직전에 사기 직전에 그 금액이 또 원금이다라고 했다가 검사는 아예 2차 공판에서 원금은 현금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 정도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송치가 돼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 기록들이 넘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기소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 걸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40 몇만 명이 뭐 72만 내에 걸쳐가지고 돈을 그렇게 이제 지급을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으로 또 바꿔서 뭐그 예치를 해놨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소고발인, 변호인, 경찰, 검사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부류를 다 따져봐도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라고 밖에 이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엉망이에요, 정말. 근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범죄 유무에 대한 선고는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느냐?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대결을 하는 거죠. 서로 이 한쪽은 범죄가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 한쪽은 아니다. 막 싸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정인 신문이라든가 이런 답변을 통해 가지고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원금인데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현금 자기들이 원금을 넣는 만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원금이 검사는 현금이다 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은 뭘로 했느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거는 스테이킹을 한 거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 스테이킹을 한 거다. 스테이킹을 한 게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거를 따져보겠죠. 틀리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잡아서 가상자산이라고 했다. 그럼 가상자산은 니는 몇 개를 넣었는데 몇 개를 넣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넣느냐? 그렇게 해서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현금이 아닌 US 달러가 아닌 개수로 지급이 됐을 때 지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겠죠. 가능하면은 무죄죠. 판사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소위 말하는 에비던스, 증거물로 주어지는 것들이 서로의 주장만처럼, 그리고 상대가 반박을 못할 정도가 딱 됐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자료이죠. 근데 제가 어, 법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난 거를 어떻게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규정이 결국에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뭐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뭐 한 40분에 걸쳐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거에서 그거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 범죄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도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라 이거예요. 경찰은 자기들이 경험을 한 분야는 전문성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정말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시점도 이러이러한 이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섹션화 돼가지고 그만한 능력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거를 받아야지 맨날 뭐 저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잡범이나 잡범들 잡고 강력범 잡고 하던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 특히나 이거는 몸으로 떼어서 될 일도 아닌 분야를 수사권 조정 때문에 어떠한 거든 간에 경찰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6대 범죄 또 축소해가지고 부패, 경제, 마약 이렇게 분류가 됐으면은 이 세 가지는 자기들이 먼저 접수를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규모가 크고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쪽으로 사건을 이관을 하는 게 피해자들이라든가 이 국가 전체의 그 안정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존심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지들이 받아 처먹는 그 돈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받는 월급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요즘은 혈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 세금이 정말 먹고 살기 뒤지겠는데 낼 거는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세라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처럼 제가 강남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과다한 뭐 사건을 주면서 배당을 하면서 쳐내라고 하니까 쳐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울산경찰청의 수사관은 강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혼자서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은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거는 해가지고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수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 8개월 동안 강남경찰서에서는 뭘 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 3명이 하다가 4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네 명이 한 명 대 네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번 사기 유사순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심플해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 그 다음에 다단계, 뭐 이런 걸로만 딱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원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전부 다 송치하고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검사는 그거를 원금이라고 이야기했고, 경찰은 저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스스로 시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한 거나 네 명이 한 거나 아는 내용이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한 명이 하나, 네 명이나 하나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경찰청의 장들, 뭐, 경찰청장,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장, 그 다음에 언론사, 뭐, 여야 두 군데의, 어, 저기,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경찰한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이 24년 12월 4일에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688을 적용을 하면은 1심에서 6개월간 구속 상태만 구속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선고가 나기 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5년 올해 6월 3일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6월 4일 되면 이 사람은 석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비대위라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지우기 그다음에 뭐 두 사람을 더 언급을 하면서 해외로 도피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을 건데 다 도망갔기 때문에 못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뭐 출국 금지를 시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밀항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내에 어디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출석 요구를 날렸는데 뭐 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뭐 일절 핑계를 내면서 차일피일 미룬다. 음, 수사가 되겠어요. 거기서는 울산경찰청에서는 배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서요. 가상자산에 대한 이 특히 엄청나게 많은 고소 사건들이 접수가 개혁 관련해서도 됐는데 배임으로 한 건 없다면서요. 어떤 쪽에서는 비례에서는 처음에는 뭐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 그랬다가 뭐 이거는 또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또 한 사람 방장이라는 사람은 횡령과 사기로만 또 고소를 했다고 그랬다가 이 범죄에 대한 죄목은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좀 똑똑해져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나올 정인들, 그 정인들에 대해 그 정인들이 정언을 하고 그 정인들은 전부 다 원고 측, 제가 피고 측의 더 피고 측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정인들한테 하나하나씩 묻겠죠.
정의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홍보 자료를 뭐 그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겠죠. 팔성한테 당신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했나요?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겠죠. 검사는 원금 보장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증거를 갖다 밀지 않는 이상은 못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또 뭔가 막 그런 좀 알아듣지 못할 식의 내용으로 검사한테 답변을 하면은 검사가 그 대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저기 이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그냥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결국에 누구의 잘못이냐. 피해자가 소위 말해서 또라이 짓 한 거지요. 또라이 짓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바보 짓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똑똑해서 하나하나 말끝마다 토를 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왜 제가 그런 그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공개 토론하자고. 미디움에 대표했던 그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뭐 전 세계 하나뿐인 팔승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대위라는 쪽의 사람들, 니들은 여럿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혼자서 할게. 공, 공공연하게, 이게 공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그냥 시청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주음을 통해서 그 했는 내용을 그대로, 그럼 이게 그대로 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주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내 쪽에 업저버 형태로 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 편집이 되지 않고 그대로 녹화본이 나갔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뭐 각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자기들 편인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의를 했지만 어느 하나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걔들은 저를 엄해를 하기 위해서 뭐 충고를 통해서 악성 음성 파일을 만들려고도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란 쪽에서는 저에 대한 그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송씨라는 사람은 저를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었어요. 미디움 측의 사람들도 거기도 김판정 씨가 저를 고소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자회사 명떼기 뭐 그 사람도 저를 고소를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저보고 무식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식한 놈 하나 깨는 거는 일도 없죠. 공, 이렇게 공개 토론을 했을 경우에 이 허재백이라는 놈이 정말 무식한 놈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서가지고 해버리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판단이 있을 거고 그럼 뭐 저도 그 내용에 일부 수긍해야 되는 건 수긍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완전히 걔들 말에 하나도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이거 못 하겠지요. 근데 거꾸로 제가 그놈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반박 자료라든가 이거를 증명을 딱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을 딱 다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신임이 저한테 더 많이 생기겠죠.
반대로 저놈들은 범죄자 새끼들 역할을 뭐 저기 그 정도구나라고 또 판단을 피해자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요. 그걸 하자라고 제가 지휘를 했던 거예요. 자,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일단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과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원고인 측, 피고인 측, 뭐, 변호사들,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이 판사, 이 소위 말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섯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다뤄왔을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다음에 오늘 덧붙여가지고 뭐 그 이전에 설명했던 정인들 이까지 하면 한 일곱 부류 같아요. 그러면은 싸움을 했을 때 그 저기 원고 측과 변호인, 검사, 그다음에 경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피해자 편인 것 같지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사견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나오는 언론 기사마다 나오는 내용은 4조 원에 뭐 90만, 186만 이런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쪽 상대가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걸로 듣기잖아요. 그러면은 얍삽한 이 나쁜 개새끼들이 또 그런 데에는 잘 모여들어요. 그래서 니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줄게 또는 변론을 해줄게 하면서 모여들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또 인맥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검찰, 뭐 판사 그런 것들 거기에 손을 쓰지 않으라는 법도 없어요. 왜? 제가 요번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 다 연루됐다는 그런 기사까지 봤잖아요. 그런 것만 더러운 쪽만 냄새를 잘 맡는 놈들이 그놈들한테 소위 말해서 브로커 역할을 뭐 이 실제로 수사하는 쪽과 뭐 이런 쪽 다리 연결을 하고 뭐 해서 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피해자 숫자는 많지만은 일 개개인이 정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 뭐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다음에 자금이 빵빵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넥션이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그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은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쉬는 날에 이런 내용 들으시려고 이 줌에 들어온 사람들 숫자 해봐야 오늘은 14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왔을까요? 니는 네가 하고 있어라. 나는 좀 쉽게 해. 이거잖아요. 누가 뭔가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평상시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이게 다예요.
피해자면서 피해자 같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정말 얄밉고 의욕 떨어지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